지난달 10일 설을 맞아 충북 영동의 외갓집을 방문한 차승현 씨. 그런데 조금 이상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고 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궁금해갖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갑자기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복 운전인 줄 알았어요. 경차와 대형 승합차가 충돌해 있던 상황. 격양된 승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냅니다. 방망이죠? 그리곤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한 승현 씨는 빠르게 차를 돌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왔군요.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예. 얼굴이 일단 되게 빨개져 계셨고 음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차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경찰이 와도 그냥 막무가내인데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일 듯이 갔어요. 그냥 내리라면서 막 쌍욕하시면서 일단 위협을 가했고 그냥 겁에 질린 표정밖에 없었어요. 경차 운전자였던 박미자 씨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예요. 접근 금지에서 가까이 가해자가 오면 신고하게 돼 있는 그거예요. 지금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 또 그날 얘기를 또 올리려니 지금 또 지금 심장이 떨려서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사건의 발단은 설날 당일에 있었던 다툼이었습니다. 아들놈의 도 말을 안 듣고 애비 말을 안 듣고 딸도 말을 안 듣는다. 제사 지내러 할머니 집에 가자니 안 듣는데 짜증 안 나게 생겼냐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미자 씨에게 화를 내자 참아왔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 당신 불륜 저지르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개소리냐. 그래서 내가 애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불륜을 하지 말아야지. 불륜 맞잖아.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래. 실제로 남편 김 씨가 건설회사로 저장한 연락처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거래처에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 안 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을 좀 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 씨에게 불륜의 증거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다는 미자 씨. 그러자 김 씨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미자 씨는 결국 이제 갓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피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큰일 났다, 아빠다, 벌써 왔다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본 거예요. 그때부터 가속을 밟는 거예요. 딸과 함께 탄 차를 남편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가속을 하며 중앙선을 넘는 남편의 차량. 갑자기 앞에 있는 아내의 차를 향해 질주합니다. 아이고. 미자 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봤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유. 제가 진짜 살이 떨려서 그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정면으로 보면은 더 화를 돋굴까 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빌었어요. 계속 빌었어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그 사람 가는 데다 진짜 빠른 속도로 빌었어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차승현 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모녀. 하지만 남편이 경찰에 잡혀갔으니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뺀다는 게 아니라 영장에도 나왔어. 아빠가 차를 가로갔는데 뒤에 엄마가 브레이크 안 밟고 차로 닿게 된 거야. 네?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김 씨는 미자 씨의 앞을 막으려고 했던 것뿐 미자 씨가 멈추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자기가 연습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안 쳤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야구 방망이 들고 내린 거 맞잖아요. 딸 대 아빠로서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는 소리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고 엄마랑 오빠랑 저에 대한 그런 책임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보다는 지금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량으로 들이받고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한 김 씨. 당연히 구속일 줄 알았던 그는 결국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 아이고야. 증거 인멸 넘겨갖고 도주 우려가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제한다. 판사 앞에서 이제 없애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원하는 데 다 해주고 노무 모시고 살겠다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속되길 바랬다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못 찾아올 거라는 말에 방비가 안 된 상태였다가 풀려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진짜 비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접근 금지도 있고 이런 스마트워치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 입으로 다 죽이고 자살하면 그만이다라는 사람한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몸은 더 아파오고 지금 다시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지금 받고 싶은데 죽을 만큼 힘듭니다, 지금. 아유. 언제 어디서 김 씨가 나타날까? 취재 기간 내내 불안감을 호소했던 가족들은 제작진의 동행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 힘들겠죠. 악몽의 시작은 미자 씨가 일하던 식당에 김 씨가 찾아온 후부터. 그렇게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었답니다. 바람 피운 그걸 얘기하다가 등짝을 발로 차서가 너무 놀래가지고 쭉 뻗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머리 집어 던지고 나간 것 같아. 남편이 외도를 할 때면 미자 씨는 자신의 일기에 김 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픔들을 아로새겼습니다. 1996년도, 7년도, 아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됐네요. 일기 보니까 결국엔 남편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자 씨가 불륜의 증거를 보여줄 때면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오신 이유는 홀로 서기 할 자신이 없었고요. 아이고 참. 친정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모르니 내 자존심도 상하고 저는 무엇보다 아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었고 아이고 참. 아, 그게 참 힘들었어요. 애들한테 그런 상처 주기 싫어서. 이럴 때면 혼자 소가리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삭히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미자 씨. 그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인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충격으로 듣기는 거의 한 25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심심찮게 계속 들었어요. 폭행은 이제 본인이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깨는 거였고, 폭언은 이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혼하자고 아마 제대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이 그냥 확 돌아버리니까.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예. 있네요. 어렵게 만난 그의 형제들은 미자 씨와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일방적인 그쪽 얘기예요. 젊었을 때 과거 때 서울시에서도 20년간은 요감마당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예. 언니한테 가정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때 술 취하고 살았는데 늙은만하게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그 오빠가 열불 토할 때 그러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오빠가 일방적으로 일단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왔으니까 자숙하겠다고 항상 결정만 보겠다고요. 이야, 완전 다르네요. 예. 김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폭언과 폭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미자 씨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진술을 그렇게 했대요. 부인이 임신을 해서 관계를 못하니 그날 저녁에 자기한테 다방 아가씨 오려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펑크가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세월이 지난 뒤에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또 말이 뒤바뀐 거예요. 아니 범죄 이유들이 하나같이 어이가 없는 어이가 것들이 없어요. 말이야. 말도 안 되죠. 예. 김 씨의 가정 폭력에서 자녀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방화로 징역을 살고 있을 때 태어난 딸 혜민 씨.
이유 없는 아버지의 분노가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직접 죽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 밀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무서웠어요. 저러다가 말겠지. 엄마가 잘못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게 이렇게까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현명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고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들인 인수 씨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래도 본인 감정이 누그러지면 다시 두 얼굴하고 철판 깔고 좋은 사람으로 변해서 올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는 저한테 패륜이라고 욕할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래야 저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김 씨. 지역에서 감투란 감투는 다 쓰고 있었습니다. 에? 이 동네에서 그를 아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MBC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활동하시는 그 남자분 씨라고 혹시 아세요? 높은 정선이지 잘하잖아 여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영동군에 거의 봉사활동에는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역에 안면 있는 상품이고 이게 봉사 항상 먹고 인사성 바르고 이러니까 봉사는 나쁘게 생각도 안 했고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고 이러니까.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수많은 표창을 받기도 한 동네에서 제일 가는 봉사왕 김 씨. 봉사왕이요? 하지만 그의 이중적인 본색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군사의 마음이야. 복지 분들 많이 만나봐요. 그분 딱 속장하면은 뒤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사기꾼 개. 이게 지금 바둑이 가정사야? 정말 창피한 일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조시 다니고 있는 자체가 두려워. 막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 가족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평판을 챙기는 김 씨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야. 사회적으로는 되게 처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당연히 생기에는 책임지면서 저러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편의점도 어머니 개인적인 돈으로 어머니가 벌어서 차린 건데 오픈하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아들이랑 부인 먹고 살으라고 편의점 차려줬어요 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훌륭한 아빠를 둔 부잣집 아들이 돼 있는 것처럼. 아유, 속상하겠네요. 무엇보다 요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지금 태도가 진짜로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지금 화병을 해서 7년 때까지 진짜로. 야, 참. 분위기가 이렇게 나와서 친한 분이신가요? 바깥에서 잘하면서 안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의 자기를 더 빛내려고 해요. 화목, 또 봉사, 또 굉장히 선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기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는 자기애라고 많이 부르죠. 가족들에게는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사회에서는 봉사왕으로 통하는 두 얼굴의 김 씨. 그를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저희 회장님 좀 찾아뵙고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제작진이 연락처를 남기고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예, 선생님. 사실 확인차 선생님께 이제 만나. 아니라고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폭력 사실이. 아니,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한 거잖아요. 부부 싸움한 거잖아요. 그게 부부 싸움인가요? 싸움이에요. 그냥 가정폭력을 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와서 내 차가 바셀이 박았으면 그 차가 본인이 그래 자꾸 떼고 굴러가고 죽었겠지. 이성을 잃은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고 있겠어. 저 20년 동안 7,000시간 이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고 예. 정확한 답은 피하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33년 동안 욕해보고 때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 불륜이고 이고 밥 나 안 해주고 빨래 내가 해 있고 각자 밥 해 먹고 잠자리 안 한 지가 1년이에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일이니까. 야, 참. 전문가는 사법부가 가정폭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좀 경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가정 내의 일은 법이 아닌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라는 그런 식의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매해 22만여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채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2%요.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도망쳐야 되는 상황. 미자 씨와 자녀들도 언제 김 씨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스마트워치 나눠줬지만 스마트워치가 정말 효과를 발휘할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발견했을 때예요. 둘이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 아무리 눌러봐야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자, 미국에는 GPS 부착 명령 같은 게 있어요. 구속하고 있진 않고 이제 기소할 거고 내보내면서 GPS를 딱 채워놔요.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랑 가해자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빨리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다시 출동하는 거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떠나는 딸 혜민 씨. 미자 씨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것 같아 눈물이 흐릅니다. 오빠 왜 울어? 하는 일을 왜 울어? 밥은 그릇도 먹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알몸으로 쫓겨나게 된 것 같아. 미안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그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미자 씨. 하지만 반복되는 가정폭력 속에 그 꿈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미자 씨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지난해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나 씨 2층 집 창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을 거야 아마. 이걸 밟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나뭇가지 소리가 들렸는데 이걸 탁탁탁 소리가 났어요 그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열렸더라고요. 창문을 열었나? 하고 닫았어요 다시.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야심한 시각, 누군가 에어컨 실외기와 담벼락을 밟고 올라와서 집 창문을 열었다는데요. 어우, 저러면 섬뜩하죠. 예.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인이 잡혔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전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시간대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시간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CCTV를 확인해보니까 차량 번호, 그 사람의 모습 다 찍혀서 이제서야 본인이 맞다고 자백을 하더라고 제가. 그
그 전화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2016년 결혼한 유나 씨. 5년을 함께 살다 2년 동안 별거 생활을 했다는데요. 결국 2023년 5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던 유나 씨. 그런데 이사한 집으로 전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왜 자꾸 찾아와요? 우편물에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몇 톤인지 알았다고 경찰에서 얘기해. 지난해 8월 28일 자정이 넘은 시각. 전 남편을 마주한 건 유나 씨의 집 안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니까 신발이 앞에 있었어요. 왜 어떻게 들어왔는데 너 지금 여기서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무단 침입을 한 거잖아요. 침입이죠 이거는. 주방에서 칼을 한 번에 들고 와서 칼이 오길래 칼을 맞는다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스치고 배로 계속 찔렀어요. 잔혹하게 흉기를 휘두른 전 남편 정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람을 찔러놓고 담배요? 지붕은 어떻게 내려갔어요? 저 뒤로 올라갔어요. 가스레간 타고 올라갔어요? 아니요. 옥상에서 내려갔어요? 옥상에 내려갔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게 아니었네요. 이건 열렸나? 아, 옥상에 내려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해 보니 전 남편은 유나 씨 집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설치된 철제 처마를 밟고 5층 집 창문으로 침입한 겁니다. 세상에. 아이고. 계획 범죄 같은데요? 13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중 생명이 위급한 순간도 수차례. 가족 모두 기적을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하는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너무 깊이 있다고 칼이 들어가. 이렇게 살아난 게 기적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억울한 게 이혼을 했는데 저를 왜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칼부림 사건의 생존자.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 요새는 이렇게 거의 누워 계시는 네.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 운동 하고 있어요. 집에서 병원 가거나. 아유, 재활하고 있네요.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애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다고. 그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가 엄마 이렇게 만들었냐고 오늘 다 알고 있어. 아이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2016년 결혼식을 올린 유나 씨. 남편의 폭력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돼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요금 기분을 하고 나는 기분이야. 제 이름이 애 앞에서. 그리고는 아침에 밥을 안 차려준다거나 음식물 쓰레기 빨리 차는데 버리지. 친정에서도 예외 없이 굴었다고 합니다. 부치가 찔러서 나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승질을 해요. 그것도 욕을 해요. 욕을. 그러면 우리 없는 데서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때리고 놓고도 내인데 와가 빽빽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박수까지 쳤어요. 때리고 나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하라고 저한테 달려와서 안았어요. 아들이랑 서로 울면서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을 나온 유나 씨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접근 금지 임시 조치 해제 이틀 뒤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이혼을 못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차를 들고 와서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오늘 경찰서에 도움을 받고 다시 이제 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전에도 칼로 위협한 적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갈수록 폭행이 심해져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유나 씨. 시댁에 하소연도 해봤다는데요. 그 부모가 너희 둘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네요. 얼굴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 폭행 이렇게 당했다. 저는 못 산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손잡아서 참고 살으래. 다 이렇게 산대요. 폭행 상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폭행 상해 때 합의를 해달라고 저렇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따라올 때도 A4용지 하나, 지장 찍는 거 하나, 볼펜 하나 챙기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은 거 다 필요 없고 뭐 위자료고 필요 없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러면은 그 합의서를 적어줄 테니까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악몽 같던 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상해죄 없던 걸로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네요. 양육권도 가져가고 남편 유리한 대로 다 했네요. 이혼 이후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었던 유나 씨. 미용실도 새로 개업하고 미래도 설계했습니다. 여기 오픈하고 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기반을 좀 잡아놓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죠. 원래 했던 손님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괜찮았어요. 미용 경력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이 보이나? 뭐죠? 에이 설마. 저기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 저쪽에서.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전 남편이었는데. 대체 미용실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식당에 안 보내라 밥을 먹으면 그냥 슥 지나가요. 그런 게 몇 번. 아이고. 둘이 같이 술 먹을 때 전 남편이 찾아왔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스토커였던 거예요. 스토킹이죠. 홀로 서기를 시작했지만 불안했던 하루하루. 그 무렵 유나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랑 이제 두 분이서 저희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간단하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처음 알게 됐고 2023년 8월 20일 제가 고려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일주일 뒤 전 남편이 그의 가게로 찾아왔다는데요. 아 남자친구 가게로요? 남편이라고 하면서 결혼사진을 먼저 보여줬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이혼을 한 사이 아니냐 하니까 그때 이제 또 이혼을 한 사이 지금은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관계를 가졌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이후 유나 씨에 대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 보이니까 그 돈을 다 빼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거다. 내가 형님 안 당하게 도와주러 왔다. 형님 제 말이 진짜니까 믿어달라.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뭐죠?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던 걸까? 야 저게 더 신기해요. 신기하네 정말. 주변 상인에게 전 남편의 행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여자분 사진을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여기 왔더냐고 우리 가게에 왔더냐고 묻더라고.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오면은 자기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 이튿날인가 또 왔어. 와가지고 사장하고 어떤 이성의 관계인 것 같다고 또 어떤 오심을 받아가지고 사장을 피해를 줄 것 같다고 극하더라고. 그는 왜 이혼한 아내의 주변을 맴돌았던 걸까? 스토커들 그리고 이런 병적인 집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죠.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랑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갖지 못한 물건, 우리는 그거를 이제 도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그냥 부셔버리죠. 남자친구를 찾아갔던 다음 날, 전 남편은 유나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 미용실에 이사한 집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계속 스토킹을 했다는 거죠. 맞은편에 서서 창문을 한참 쳐다보는 전 남편. 8월 27일, 이날 하루 종일 유나 씨 집 주변을 배회합니다. 유나 씨는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오빠가 집에 밑에서 차를 대놓고 저 혼자 올라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같이 올라가주면 안 되냐 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8월 28일,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한 유나 씨와 남자친구. 현관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경찰 쪽에서 주소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묻길래 주소 알려줘 하는 순간에 얘가 그냥 확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하니까 후통이 다 벗겨지면서 뒤로 넘어갔는데 현관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유나 씨와 전 남편만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문이 잠긴 겁니다. 공포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배를 누르니 전 남편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신 거예요?
전 와이프인데 애 새끼 버리고 다른 남자랑 한국에서 그만하라 했는데 지금 너무 사람 많이 났어요. 이미 수갑 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살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눈빛이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워. 간과 췌장 그리고 위와 소장까지 손상될 정도로 깊이 찔린 상태. 결국 췌장의 3분의 2와 비장 전체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게 버틴 3개월 동안의 입원 생활. 어느 날 전 시부모가 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1심 재판 하루 전날 애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전에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를 못 쓴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용서해달라고 용서요? 날짜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미 변호사를 일찍이 쓴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는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찾아온 거예요. 700에서도 전화 왔을 때도 제 얘기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 잘해가지고 애니 아빠가 용서는 해줬어. 하루 빨리 나가고 지 아들 곁에 와서 알을 갖다가 절해야 되지. 진짜 생각한다면 그래도 분한 마음 엄청 그러는 거 좀 용서 좀 해달라고. 본인 아들 용서해달라는 말뿐이네요. 지난 12월 19일 전 남편 정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기각이요? 너무 상당하죠. 저 평생 지금 저비용으로요. 고통으로 살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아니 꼬맨 자리가 없어요. 어머 벗어나면 뭐 저희 지금 당장 일도 못하고 이 상황인데 오늘 일단 지금 아무 것 없이 살잖아요. 이미 그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은 매우 계획적이라는 거죠. 가해자인 남편 같은 경우는 가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재범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경계선상까지 굉장히 높다는 거죠. 36의 삶이 이렇게 막막해질지 몰랐습니다. 건강했던 몸도 마음도 잃었습니다. 먹고 있는 이걸 놔두고 하루에 이게 5번을 먹어요. 췌장이 잘리고 비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당뇨를 얻어서 당뇨약도 먹고 있고.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사람이 출소했을 때 정말 진짜 저는 진짜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아니 도움을 청하고 저한테 보복할까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혼 이후까지 이어진 악연. 아들 대외의 결혼 생활을 지켜봤던 정 씨의 부모는 어떤 입장일까? 실례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인데요. 며느리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여쭈볼 게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착한 놈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불법이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가정을 팽개치고 애를 그리고 한 대 때리는 그게 가정폭력이 제가 크잖아요. 맞죠?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어딨어요? 말이에요. 가정폭력이 있었던 건 며느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얘가 종교단체에서요. 네? 빠져가지고 물론 가정폭력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얘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종교에 빠졌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에 얘가 빠져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다는 전 시댁의 주장은 사실일까?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임신 때부터 폭행이 계속 이어져 왔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가서 뭐 마음의 위로라든지 힘들 때마다 갔던 곳이지 호흡하고 명상을 좀 많이 하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 시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할 것도 없고 가세요. 나도 피해자예요 지금. 어떤 게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인 피해자잖아. 빨리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자요? 나는 저 강할 필요 없으니까. 저 며느리는 지금 칼로 이렇게 상처 입고 다 했는데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그런 거나 근데 아내분을 막 미네요. 가족 폭력이 왜 있었겠어요? 부부간에 싸움을 했으면 부부간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맨날 경찰 불러가지고 신랑 죽일 놈이라고 그 되냐고. 그런 부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씨. 정말
닮지도 말아주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아, 전 시부모는 며느리 잘못이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알고도 저러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너무 양심들이 없는 사람 같아요. 살인 미수를 저질러 놓고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해요. 너무 억울하고 이 피해자 입장은 전데 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말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거는 전 너무 억울해요. 지난 1월 수감 생활 중에 편지를 보내온 전 남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그냥 형식적인 앞뒤 안 맞고 그런 내용들. 진심이 닿지 않은 늘 하던 방식 형태? 전문가는 편지에서 가해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고 본인이 감옥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가 아니죠. 본인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을 정말 절절히 담아서 보내야 되는 내용들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나도 사실은 통증이 있고 아파. 사실은 나는 너를 믿고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루어지길 바랬어. 아직도 미래의 희망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 마음은 참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갑자기 없어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는 유나 씨.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본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댁에서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 있을 때 집에 이제 갈 시간 되니까 좀 더 엄마랑 있고 싶다고 이제 제가 방학 때는 데리고 온다 했거든요. 7살 아들은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뭐해? 나 그냥 있어. 누구랑 있어? 뭐 하는데? 엄마 보고 싶어 전화했어. 할아버지랑 있는데 왜? 뭐 힘들어? 아니. 엄마 보고 싶어? 조금. 엄마한테 전화해. 할아버지 옆에 소리 질러. 엄마 들으셨어요? 물상이 어떡해. 데려오고 싶은데. 아휴. 근데 문제는 제가 데리고 오면 또 올까봐 출소하고. 별거 때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 핑계로 계속 찾아오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유나 씨는 꼭 되찾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6개월째 비워둔 미용실도 정리해야 하는데요. 8월달에 그 사고 나서 이제 문 닫고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다 싹 다 이거 인테리어 싹 다 새 걸로 다 한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좀 다시 괜찮아지면 또 다시 하실 예정? 네네네. 좀만 괜찮아지면. 그런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유나 씨. 어딜 보시는 걸까요? 것 같아요. 두리번거리시는데요. 지금도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밖을 보고 그러시네요. 맞아요. 무서워서 누가 볼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도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워요. 아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유나 씨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못 견디기 힘들어 주저앉는 날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유나 씨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수감을 하고 난 이후 어떻게 해서 암차적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라에서 그걸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아들도 평범한 게 좀 사는 게 꿈이에요.